21세기 중반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이집트가 새로운 기술 도약의 상징으로 선택한 것은 의외로 로켓도 원자력도 아닌 국산 위성이었다. 그리고 이 국산 위성의 제작국은 미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자칭 아프리카의 친구를 자처하던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집트 정부가 추진한 EGYPTSAT 넥스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고성능 정찰 위성을 보유하려는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국가 기술 자립,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정보 주권의 선언이었고 그 출발점을 대한민국이 제공했다는 사실은 한국 기술의 위상이 이제 단순 제조 능력의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처음 이집트가 위성 도입을 고려하던 당시 프랑스의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와 러시아의 로스코스모스, 그리고 중국의 CASC는 앞다투어 위성 완제품을 제시하며 가격 경쟁을 벌였다. 이들은 이집트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해 정찰 및 통신 기능을 강화한 모델을 제안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약점이 있었다. 그 누구도 기술 이전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이집트의 기술 내재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한 구매로만 접근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단순히 위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3년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 공동 제작 공정, 기술 도면 일부의 공유, 그리고 후속 위성 개발을 위한 장비 플랫폼까지 제공하겠다는 포괄적 협력안을 내세웠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주도한 이 계획은 마치 한 나라의 항공우주 산업을 함께 설계해주는 형태였고 이는 구매자에게 종속이 아닌 성장을 약속한 유일한 모델이었다. 이집트 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한국은 유일하게 우리를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대했다고 평가했고 이 점이 계약의 핵심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2025년 말 한국의 기술로 조립된 이집트 최초의 사실상 국산 위성이 발사되어 수단 상공을 지나 사헬 지역을 관측하기 시작했으며 이 위성은 단순한 감시 도구가 아닌 이집트 정부의 광범위한 수자원 관리, 농업 개발, 국경 감시, 통신 중계 등 전방위 전략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한국이 제공한 통합 위성 제어 시스템은 AI 기반의 관측 자동 분석 기능까지 탑재되어 기존 러시아제 장비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정밀도와 응답 속도를 보였다. 여기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저전력 칩셋, 경량화 설계, 우주방사선 내성 코팅까지 포함된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우주를 이해한 시스템 설계 그 자체였으며 이것이 바로 이집트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기술 수입은 곧 종속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집트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독립을 현실화시켰고 이것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던지는 선언이었다. 즉, 이제 더 이상 선택지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제3의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향후 수년 내에 아프리카 기술 지형도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집트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의 우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제공하는가라는 신뢰와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무기 판매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왔지만 언제나 문제는 계약의 불투명성과 기술의 비공유성이었다. 러시아는 이집트에 수십 년 동안 군사장비와 위성 데이터를 제공해왔지만 정작 이집트 스스로가 그것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재화 체계는 허용하지 않았고 중국 역시 천문학적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지 인력 양성이나 독립 운영 체계 구축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각종 부채 의존 구조를 통해 이집트 정부를 중국 중심의 통제 체계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로 접근했고 그것이야말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던 파트너십의 본질이었다. 실제로 이집트 과학기술대학과 카이로 대학교 항공우주공학부는 위성협정과 동시에 한국의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받아들였고 한국은 KARI 소속 엔지니어 12명을 카이로 현지에 장기 파견하여 단순한 기술 지시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이 해주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미국은 고급 기술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인 통제 정책을 유지해왔고 프랑스는 철저히 자국 기업 이익 중심의 패키지형 판매를 고집했으며
중국은 기술보다 정치적 우호를 앞세운 전략 외교에 집중했으나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비정치적 기술 협력국이라는 희소한 입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26년 기준 한국과 이집트 간 항공우주 공동기술 프로젝트는 총 4건으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3건은 위성 내재화와 관련된 단계별 기술 이전 협약이었다. 이는 한국이 이집트를 단순한 소비국이 아닌 공동생산국으로 대우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이는 중국이 10년간 구축하지 못한 신뢰를 단 3년 만에 한국이 획득한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은 그 어떤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기술 제공국이 흔히 사용하는 조건부 외교와 완전히 다른 형태였고 오히려 한국은 이집트가 성공해야 한국도 성장한다는 공동이익의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기적 이익보다 중장기적 공존에 무게를 두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집트 내부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카이로 국방대 출신의 정보분석가 나빌 하마디는 한국의 접근법은 마치 기술을 통해 친구를 만드는 과정 같았다며 그것이야말로 이집트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협력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승부한 국가였고 그 신뢰는 단지 위성 하나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략적 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향후 이집트뿐 아니라 다른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과 함께하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아프리카 전역에 뿌리내리는 순간 기술력보다 더 강력한 외교 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집트에 제공한 기술 협력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단순한 위성 공급을 넘어 위성 내재화라는 개념을 실현시켰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위성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접근할 때 기술의 완전 이전은 금기시되며 심지어는 일부 핵심 부품은 철저히 암호화된 상태로 통제되어 온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었고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사의 기술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타국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또한 자사의 기술을 미국 본토 외부로 확산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받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불문율을 조용히 깨트렸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식 기술 외교의 파괴력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집트에 제공된 위성 플랫폼은 하드웨어 단위로 완제품을 조립한 형태가 아닌 모듈화된 구조로 제공되었으며 각 모듈에 대한 설계 논리와 작동 원리, 심지어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제어 알고리즘까지 공유되었고 이는 단순히 위성 부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 이집트가 자국의 기술자들을 통해 다음 위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까지 이어진 것으로 명백한 내재화 과정이자 군사 전략적으로도 극도로 민감한 수준의 협력이었다. 물론 이러한 기술 공유에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윤리적 기준이 병행되었는데 한국은 기술이 확산될 경우 제3국으로의 누출 가능성, 불법 복제 및 군사화 오용 등에 대비하여 공동 통제 프로토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이집트는 기술의 자주권을 가지되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과 공동으로 위성 생태계를 관리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과거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 태국 등에 제공한 기술이 단지 사용 설명서 수준에 그쳤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일본의 경우 ODA 공적 개발 원조 명목으로 다수의 위성 장비를 공급했지만 실제로는 현지 엔지니어들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블랙박스 형태였으며 교육도 짧은 연수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기술 축적이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한국은 이집트 기술진 32명을 대전과 고흥으로 초청하여 1년간 실제 조립 과정에 참여하게 했고 이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는 현지에서 모의 위성 조립 실습을 통해 단계별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이는 명백히 기술 주권을 이양하는 행동하는 교육이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은 곧 외교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위성을 통해 단순 관측 기능만을 넘어서 위성 데이터 해석과 응용 기술까지 포함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했고 특히 이 부분은 기존의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이집트는 위성 사진을 해석해 수자원 분석, 농경지 최적화, 기후 패턴 예측 등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위성 하나를 팔아서 끝낸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우주를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심어준 것이며 이 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가능성을 설계하는 나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앞으로 다른 중동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알제리, 나이지리아 등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으며 그들은 한국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곧 자립의 길이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이는 전통적으로 기술 패권을 독점해온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전개로 작용할 것이다. 이집트 위성 프로젝트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요인은 바로 수에즈 운하 상공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공간 중 하나에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든 정찰 위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지정학적 사건으로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해상 물류의 생명선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의 교차점이자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으로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 수많은 열강들이 역사적으로 개입해온 장소이며 그 어느 국가도 타국의 손에 그 상공을 내어주는 데에 쉽게 동의한 적이 없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이 지역을 감시하는 위성은 대부분 미국의 KH-11 계열 혹은 프랑스의 헬리오스 시리즈, 러시아의 코스모스 시리즈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중국조차도 이 지역을 겨냥한 가오펀 위성 군단을 배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정작 이집트 영토 자체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관측 시스템을 구축해준 국가는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자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제공한 위성은 단순히 수직 촬영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대역 센서를 통해 지하수 이동, 토질 변화, 열 감지, 전파 간섭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정밀 복합형 위성이며 이는 단순 군사 정찰을 넘어 인프라 보호, 원유 파이프라인 보안, 국경 침투 감지, 농업 생산량 예측 등 다층적 응용이 가능한 지구 관측 통제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며 특히 수에즈 운하 남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소형 무인기 접근과 테러 시도를 분석하고 사전에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위성이 단순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정보전 중심의 무기로 진화했음을 의미하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주권을 확보한 순간부터 더 이상 외부 국가의 위성 자료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는 곧 정보 독립과 군사 전략 자율성을 획득했다는 선언이자 사실상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한국 기술의 영향력이 실시간으로 투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특히 프랑스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프랑코폰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성 통신망과 정찰 시스템을 유지해왔지만 한국이 이집트를 통해 이 지역의 새로운 기술 공급자로 떠오르자 알제리와 튀니지 등에 대한 위성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으나 기존 모델이 비효율성과 독점 구조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었고 중국 역시 1대1로 구상하에 우주협력을 강조했지만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실질적인 기술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반면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삼기보다는 신뢰 가능한 운영 시스템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수에즈 운하 상공에 자국 기술이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입구를 확보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배치 전략은 한국이 단지 하드웨어 수출국이 아닌 전략기술 기반 국가로 전환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앞으로 이집트가 중동 내에서 위성 자료를 공유하거나 관련 기술을 제3국에 제공할 경우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한국과의 협력이 되기 때문에 기술을 통한 외교적 레버리지가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있고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국가 영향력 그 자체를 의미하며 기술과 지정학, 외교가 결합된 이 교차점에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군사력 없이도 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수에즈 운하 상공을 장악한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이다. 한국이 이집트에 제공한 위성 프로젝트의 진정한 혁신은 정부 주도의 외교 차원이 아니라 민간 주도 기술 생태계가 최초로 해외 현장에서 통합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뉴 스페이스 노 스페이스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국가기관인 항우연 KARI의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 예를 들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인스페이스, 루미르텍 등 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집트 정부와 협력하여 위성 제작, 데이터 해석, 지상국 구축, 발사체 연결망 심지어는 교육 훈련까지 포괄하는 풀패키지 모델을 완성한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 구조는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선도한 민간 우주 혁신 흐름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한국 특유의 공공 민간 융합 생태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진화를 보였으며 특히 국내 기업들이 이집트 현지에서 모듈별 설계 변경에 즉각 대응하며 위성 유지 보수까지 전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정부가 단순한 수주 지원을 넘어 기술 금융 외교 3단계 융합 지원을 동시 실행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사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로젝트의 전 주기에 걸쳐 금융 보증 및 수출입은행 연계 자금 지원을 제공했고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이집트 측 의사결정자와 민간업체 간의 접점을 조율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표준과 인증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계약 체결 후 8개월 이내에 위성 본체 1기를 납품한 기록은 한국 우주산업사에 있어 대단히 상징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집트 정부는 이에 감탄하며 추가 3기의 위성 생산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는 중동 북아프리카 M&A 시장에 대한 본격적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유럽 항공 우주 기업들의 아프리카 독점 구조를 허무는 기폭제로 작용했고 실제로 2027년부터 프랑스의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는 아프리카 지역의 수주 점유율이 18% 감소한 반면 한국은 무려 11.3% 상승하는 돌풍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급속한 점유율 이동은 한국 기업이 가진 속도, 유연성, 커스터마이징 능력, 가격 경쟁력, 인력 교류에 기반한 기술 내재화 등 복합적 요소의 결과이며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모두 위성 제작에 있어 군수 부문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수출입 규제 및 보안 제약으로 인해 민간 협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반면 한국은 이들보다 더 나은 유연한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부상했고 이런 점은 아프리카 대륙이 처한 현실적 문제기술 접근 불균형, 자금 부족, 정치적 중립성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으며 그 결과 이집트는 단지 수혜국이 아닌 민간 기업들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참여자로서 위상을 격상시키게 되었고 이는 과거 일본이나 중국이 제공했던 일방적 원조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며 필자는 이 점에서 한국이 단지 우주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를 수출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에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자 대한민국형 뉴 스페이스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 승기를 잡은 순간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집트에 제공한 위성기술은 단순히 산업교역의 성과가 아니라 국가 외교 지형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은 전략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기술 외교라는 개념이 실제로 외교 정책의 중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세계에 입증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위성 개발 이후 이집트의 외교 노선이 미국, 러시아, 중국 중심에서 점차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다극적 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사실로 2024년부터 이집트 외교부는 지정학적 의존성 축소 전략을 공식화했고 그 중심에 우주협력국 다변화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한국이 사실상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파트너로 재인식되었다는 뜻이며 실제로 한국과의 위성 공동개발 직후 이집트는 기존의 구속력 강한 조건으로 체결되어 있던 러시아 및 프랑스와의 위성 운용 계약 일부를 해지하거나 축소했으며 이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다자 외교의 장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며 2025년 3월 카이로에서 열린 아프리카 우주기술 정상회의에서 이집트는 한국을 유일한 비아프리카 국가로 초청해 기술 협력 우선 파트너로 지정했고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도 얻지 못한 지위이며 심지어 중국조차도 아프리카 우주시장 진출을 수년간 강조했지만 실질적 기술 이전과 자주권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는 한국을 통해 진정한 우주 독립의 서막을 연 셈이며 이러한 외교 변화의 핵심 배경은 한국이 보여준 조건 없는 실용기술 공유와 내재화를 향한 교육 기반 협력 덕분으로 분석되며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기술 제공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집트 국민 여론 자체가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전환되었고 실제로 이집트 언론과 과학계에서는 한국이 제공한 위성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무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한국은 기술 외교라는 새로운 외교 틀에서 전략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 외교가 전통적인 정치 군사 연합을 넘어 기술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분기점이며 동시에 한국의 우주 기술이 더 이상 국내 문제나 산업의 하위 요소가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기능하며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이집트와의 위성 협력은 단순히 수출 성공 사례가 아닌 외교 지도 자체를 다시 그린 사건이며 한국이 우주를 통해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전통 강대국들조차 흉내낼 수 없는 지정학적 승부수를 실현한 외교 혁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집트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정찰 위성에 갖는 또 하나의 혁명적 의의는 바로 정보 비대칭 구조의 해소라는 점에서 이는 곧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정보 종속 상태를 종식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동안 이들 국가는 항상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정보 위성의 의존의 위기 감지, 국경 감시, 테러 탐지, 기후, 재해 분석 등의 핵심 안보 판단을 내려야 했고 이 과정에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높았으며 제공되는 데이터는 선별적이었고 해석 주체는 항상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주 안보는 불가능했으며 이는 특히 수단 내전, 리비아 국경 분쟁, 시리아 무장조직 유입 등의 사태에서 이집트가 대응에 늦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이었으나 한국의 지원을 통해 독자 운용이 가능한 정찰 위성을 보유한 이후 이집트는 실시간 감시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정보 주권을 확보했다는 뜻이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성의 해상도와 정확성이 미국이 제공하던 상업용 위성보다 뛰어났다는 분석 결과로 실제로 이집트 국방부는 국경지대 27곳에서 발생하는 열감지 데이터 분석을 한국 위성과 미국 상업 위성으로 동시에 수행한 결과 한국 위성이 더 빠르고 정확한 이상 패턴을 탐지했고 그로 인해 2026년 8월에 발생한 리비아발 불법 무기 유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집트군은 미군이나 프랑스군의 협조 없이도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러한 사례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우간다, 튀니지,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들에게도 큰 자극을 주었으며 실제로 나이지리아는 2027년 한국의 소형 정찰 위성 2기의 공동 개발을 요청했고 튀니지와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기반 기술 협약이 추진 중인데 이는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아프리카 안보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위성 기술은 특정 이익 세력의 개입 없이 자국군이 자국 데이터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 열쇠이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서 국가 전략의 독립선언이며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군사정보 제공 구조와 완전히 다른 체계를 의미하며 필자는 이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야말로 무력 없는 안보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실현시켰다고 평가하며 이집트는 이제 단순히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그 위성을 통해 독립적 판단, 독립적 대응, 독립적 행동이 가능한 전략국가로 도약했고 이는 중동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보유했던 수준에 필적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제공한 기술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안보의 본질을 바꾼 도구였고 한국과의 군사적 종속을 끊어낸 결정적 수단이었으며 결국 한국의 위성은 하늘을 날지만 그것이 미치는 힘은 국경을 넘고 체제를 뚫으며 안보 질서 자체를 다시 짜는 거대한 전략 무기이자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핵심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위성 기술 수출과 시스템 구축보다 더 깊이 있는 변화는 바로 인재 양성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일어났으며 한국이 이집트에 제공한 가장 강력한 자산은 하드웨어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니며 바로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었고 특히 이집트 카이로 과학기술대학과 아인샴스 대학교 등 현지 유수 공과대학 학생들이 한국의 위성 조립 공장과 지상국 운영소에서 현장 실습과 정규 연수를 받으며 첨단 기술을 직접 익히는 시스템은 이전에 어떤 강대국도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 방식이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이집트 청년들에게 미래 산업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한국이 제공한 커리큘럼은 단기 속성 과정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장기 교육 중심이었으며 한국항공우주대학, KAIST, 한서대학교 항공우주학과 등이 공동으로 만든 위성개발 표준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구조로서 현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했고 이는 기존 미국이나 유럽식 위탁 교육과 달리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과 온라인 원격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과학계는 이를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로 규정하며 한국식 우주 교육을 극찬했고 실제로 2026년부터 이집트 정부는 자국 내 중등 과정에서도 우주과학 기초 교육을 필수화하며 한국의 교육 자료를 번역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의 수준을 넘어 문명적 교류이자
철학의 전파로까지 볼 수 있으며 한국식 교육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라는 점에서 단기성과의 급급한 중국이나 비용 효율성에만 집착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점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인간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이집트 교육부는 2027년부터 한국과의 협정을 통해 우주 관련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그 첫 졸업생들이 현지 고등학교에 배치되면서 교육과 산업의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한 번 수출로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곧 한국의 기술이 이집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한국에서 연수를 마친 이집트 학생 다수는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식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현지 부처와 연구기관이 한국의 모델을 참고해 기관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위성 하나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 개혁과 제도 혁신, 심지어 관료주의 혁파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필자는 이 지점에서 위성은 하늘에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땅 위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한국은 단 한 번의 기술 수출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을 심어주었고 이 점에서 한국이 만든 것은 단지 한 개의 위성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나라의 산업, 교육, 그리고 국가의 사고방식 그 자체였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력의 증거이자 어떤 무기나 투자보다도 강력한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집트와 한국의 위성 협력이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외교 경제적 파장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우주 강국들의 위상 약화였으며 특히 프랑스는 오랜 기간 북아프리카 및 지중해 국가들을 대상으로 독점적 통신 위성 및 지리정보 위성 공급국으로 군림해왔고 이집트 역시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4기의 위성을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와 아리안 스페이스 등 유럽 기업에 의존해 운영해왔으나 기술 이전 없는 고비용 장기 리스 계약은 국가 안보와 재정 자립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구조였고 이 같은 불균형적 계약 구조에 대한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프랑스는 기술 공유나 해석 알고리즘 이전에 있어 항상 폐쇄적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집트는 정보는 받아도 판단은 할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었고 그 와중에 한국은 유럽식 구조와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 즉 기술 내재화, 현지 조립, 소프트웨어 공유, 연동 알고리즘 제공, 데이터 해석 교육, 심지어 후속 버전 공동 개발까지를 제시하며 완전 자립형 위성 패키지를 구성함으로써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고 실제로 2025년 이후 이집트는 프랑스와의 2개 위성 갱신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과의 후속 위성 3기 공동 제작에 착수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는 3억 7천만 유로 이상의 수주 기회를 상실했고 유럽 우주산업계에서는 아프리카의 파리 중심축이 서울로 옮겨갔다는 평가까지 등장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이겼다는 차원을 넘어 국제 우주외교의 주도권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이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정적 사례이며 특히 한국은 이집트뿐 아니라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에도 위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 2027년 기준으로 이미 6개국과 초기 MOU를 체결하면서 아프리카 우주지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한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너십이며 이는 프랑스나 미국이 제시하지 못했던 조건으로 오직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존형 기술 모델이며 더욱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경험한 유일한 기술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서적 연결과 상호 존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거부감도 현저히 낮고 이 점은 프랑스처럼 과거 식민 지배 국가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문화적 강점이며 실제로 이집트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국가이자 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동반자로 바뀌고 있으며 필자는 이 부분에서 단순한 위성 수출이 아니라 외교적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방의 몰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부상이며 이집트는 이제 프랑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고 이 선택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적 판단의 결과이며 앞으로의 국제기술 외교 구도는 정치적 조건 없는 협력이라는 한국형 모델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것이 위성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만든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새로운 외교 문법과 기술 패권의 기준점이며 이로써 한국은 서방도 중화도 아닌 제3의 대한 세력으로서 역사상 유례없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집트와의 협력은 단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전략적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 철학, 산업 전략, 과학기술 역량이 하나로 통합된 한국형 우주외교 모델이 실제로 입증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각별하며 과거 냉전 시대에는 군사력과 이념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였다면 21세기 중반에 접어든 오늘날은 기술과 신뢰 그리고 인간 중심의 연대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고 이 속에서 한국은 결코 물리적 강제나 정치적 압박 없이도 한 나라의 자주권과 산업 생태계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교육 구조까지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임을 증명했으며 특히 우주기술이라는 영역에서 한국은 기존 우주 강국들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 독립성과 호혜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 간 협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고 이는 기존 미국 중심의 기술 보호주의나 중국식의 기술 종속 모델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공정성과 내재화 기반의 전략으로서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이집트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우주 독립을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단순한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재편자이자 우주기술을 매개로 한 전략적 중재자라는 새로운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으며 특히 2028년에는 한국이 주도한 다자간 우주협력체 KSPAC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며 이집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UAE, 우간다, 콜롬비아 등 총 11개국이 정식 가입하게 되었고 이는 기존의 NASA나 CNSA 중심 구조와는 다른 기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협력 네트워크로 회원국 간 기술 공유, 인재 교류, 공동개발, 위성 발사 플랫폼 공유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델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 결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지칠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위상을 형성하고 있고 실제로 이집트 정부는 2029년 총리실 산하에 한국형 우주개발협력청을 설립해 한국과의 기술인력 교육 교류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는 협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구조화되고 제도화되어 지속가능한 외교 자산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제공국을 넘어 기술로서 동맹을 맺고 협력으로서 자립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기능하고 있고 이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기술 역량이 단지 기업의 경쟁력이나 산업적 우위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사의 방향과 국제 질서의 재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필자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우주를 향한 한국의 손길은 단지 위성을 쏘아올린 것이 아니라 신뢰를 심고 미래를 키우는 과정이었다고 확신하며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그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기술을 매개로 연결하며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국가로 한국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이집트와의 우주협력 성공 사례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고 이 모든 성과는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쌓아올린 교육, 기술, 산업의 집합체로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기술로 움직이는 신뢰의 제국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와 안보 위기 속에서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국제 무대에 진출 성과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수익도 역대급을 기록하며 이른바 K방산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최근 산업연구원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시장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은 기존 전망치보다 2조 달러 한화 약 2,600조 원, 무기 획득 예산은 600억 달러 한화 약 780조 원 이상 증가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방산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한국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방산은 동유럽을 기점으로 미국 본토까지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루마니아에서 전차 실사격을 진행하며 수주를 위한 구매 협상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7월 루마니아와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와 레드백이 동일한 동력 시스템 등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지 및 보수 강점을 내세워 수주를 따낸다는 방침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 수출에 도전하고 있는 K2 전차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포성을 올리며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5월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에서 일주일 동안 현지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전속력 질주 전속 후진, 급선회 기동 기동 중 사격 등 가능한 모든 주행을 선보였습니다.
루마니아의 탁 트인 훈련장에서 진행된 장거리 사격에서도 손색 없는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도 K 전차의 실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이런 전차를 가지게 된다는 기대감에 들떴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주력 전차로 옛 소련 시절 제작된 T-55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TR-85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엔 어림도 없는 퇴물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국방 예산을 4조 원이나 늘린 루마니아는 가장 먼저 전차부터 갈아치우기로 결심했고 현재 K 전차 300대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차에 앞서 미국에서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 신뢰도를 구매했었던 루마니아가 나머지 300대는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대신 K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험한 지형에서의 돌파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K 전차는 화려하게 달리며 사격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장면들 사이에 갑자기 전차가 제자리에 멈추어 앉는 장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K 전차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반음. 동유기압 현수장치로 전차의 차체를 낮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진흙과 같은 무른 장애물을 돌파하기 전 접지면을 늘리고 무게중심을 낮추어 흠짐 극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 전차는 유압식 현수장치와 더불어 1500마력에 달하는 엔진과 출력에 비해 가벼운 전차 무게와 더불어 K 전차는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뛰어난 탐지 돌파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을 위해 무게를 줄여야 했고 이로 인해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K 전차가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나 영국의 챌린저2와 같은 중전차들에 비하면 장갑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했죠. 폴란드에서도 K 전차를 도입하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무게를 늘려도 상관없으니 더 많은 장갑을 둘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점까지 완전히 보완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새로운 K 전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2024 유로 사토리 개막 직후 대한민국 부스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K 전차를 비롯해 K239 천무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질렀습니다. 현지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다수의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한국의 한화와 현대 등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90% 이상 발주를 가까워졌다며 이미 구부 능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살아남기 위해선 방산 무기 역시 유럽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자 한국산 무기들을 알아보려는 국가들의 뜨거운 열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많은 전차들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의 K 전차를 견제하기 위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K 전차는 측면 방어력이 약하다고 소문내면서 제 아무리 기동력이 뛰어나도 전쟁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비싸고 납품이 느리더라도 레오파르트 전차가 훨씬 우수하다며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한국산 전차의 구입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산 선진국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새로운 K 전차를 들고 왔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28일 현대로템이 유로 사토리 2024에서 업그레이드된 최초의 KEX 블랙팬서 전차를 전시했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번에 수출을 위해 특별히 KEX 모델을 설계했다며 이 모델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맞춤 제작되었다고 언급했는데요.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도 현장에서 KEX를 찍어서 올렸는데 KPL과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KEX는 정확히 유럽 고객들을 위해 맞춤 제작된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에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저지하는 복합 능동 방어 장치가 장착되었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전장 상황인식 체계와 원격 조종 무기 체계를 탐지해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 방어력은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 블록을 동합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강화되어 최신 트렌드인 능동 방어 체계와 안티드론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국가는 미사일이 전차에 도달하기 전 감지해 요격하는 능동 방어 체계 장착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KEX에서 주목할 만한 혁신은 정보 주입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인데, 이를 통해 승무원은 탄약 폭발의 타이밍과 특성을 제어할 수 있어 전투 전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KE는 첨단 사격 동제 시스템, 밀리미터 대역 레이더, 거리 측정기 및 측품 센서로 지원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다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 KE 전차가 공격력과 기동성, 가격과 납기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측면 장갑이 다소 취약하며 약점이라고 언급되자 한국에서는 유럽 언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전차는 물론 승무원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KEX의 놀라운 점은 전투 중량입니다. 디펜스 뉴스는 KEX는 하드링과 드론 방어 시스템 원격 사격 동제 체제, 추가 측면 장갑까지 달하는데도 전투 중량이 60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KE 전체 기동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격과 방어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특히 드론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며 전차의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폴란드 전차병들이 KE 전차로 훈련을 진행한 직후 남긴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폴란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군 연합훈련 드래곤 24에서 폴란드군의 KE 전차가 무려 300km의 기동훈련을 실시했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완주에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전체로는 다소 이례적인 장거리 주행 훈련이었는데요. KE 전차의 항속거리는 450km로 한 번 가득 주유하면 450km을 달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죠. 하지만 일반적인 궤도 차량은 수백 km에 달하는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 트레일러나 열차에 실려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료는 그렇다고 쳐도 전차의 궤도가 주행 중 파손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아닌 야외에서, 그것도 비가 와 진흙 방치된 환경에서 진행했는데 KE 전차가 300km을 무사히 완주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지난 2022년에 육군 11기동사단이 KE 전차로 370km에 달하는 극한의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여 KE 전차의 기동 능력을 증명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장거리 기동훈련 이후 폴란드 전차병들의 KE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군필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군용 차량은 결코 타고 다니기 편한 차가 아닙니다. 탐승자의 편안함보다 내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에 타 있어도 지면의 상태를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큰 궤도 차량의 경우가 더 심한데요. 하지만 유기와 함식 현수장치가 장착된 KE 전차는 울퉁불퉁한 험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비교 테스트에서도 일반 승용차보다 부드럽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승차감에서 차이는 하루에 10시간씩 전차에 있어야 했던 이번 훈련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레오파르트2나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를 몰았던 다른 폴란드 전차병들이 KE 전차병들을 그렇게나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군사 무기에서 승차감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소 하나하나가 비전투 손실을 줄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각군 관계자들은 장비는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만들어내면 되지만 병사는 대체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병사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전선에 오래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폴란드에서 생생한 사용후기가 공개되며 전 유럽의 KE 전차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을 위한 2차 계약에 한국보다 안달이 난 폴란드와 300대 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최근엔 슬로바키아까지 KE 전차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 사토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가 독일과 미국이 대표하는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이 합작해 선보인 포병 로켓 시스템 지마스입니다. 라인메탈의 차륜형 트럭과 록히드 마틴의 발사대를 결합한 것인데 미국의 고기동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번 유로 사토리에서는 독일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이 합작해 만든 지마스와 한국의 K239 천무를 비교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역시 폴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호마르 K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합작해 선보인 다연장 로켓인 호마르 K를 개발 착수한 지단 1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례적으로 발사대 2개를 탐지하고 사거리를 높인 부분은 호마르 K의 원형인 천무와 굉장히 유사한데 보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면서도 한국산 천무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과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이 힘을 합친 것으로 보였는데요. 1.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마스만으로는 개 이상 곧 천무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마스는 차대 트리거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유도 발사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천무 이에는 무유도 로켓을 비롯해 위성 위도 관성 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마스는 그에 비해 그냥 하이마스의 대용으로 보이는데요.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마스를 처음 보자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차대의 완성도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납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가격 역시 굉장히 비쌀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지마스의 경쟁자인 한국산 K239 천무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유럽에 소개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K9에 이어 천무 역시도 구매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이번 전시 기간 중 한국을 방한하여 천무 수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또한 스웨덴, 불가리아 등 국가에서도 참여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그들 국가에 만든 솔루션에 따라 변형된 모델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독일 라인메탈과 록히드 마틴이 선보인 지마스와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프랑스의 방산업체들도 경쟁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관계자는 자신감 있게 노르웨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스웨덴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30년 이전에 배송을 원하는데 한국은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게 납기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랄 만큼 빠르게 배송을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한화는 2030년까지 16개에서 18개의 천무 발사대를 대대규모로 각 국가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경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에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 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는데요.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 체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 화전동차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갑 장비와 육군 전략이 보다 빠르게 발전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폴란드의 46대 K 전차는 납품 이후 고장이 전혀 없이 놀라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완벽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입증해 보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 전차를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K 전차 46대가 올해 중반까지 인도되었는데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46대의 전차가 전혀 고장 없이 100%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훈련이 계속되면서 K 전차는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나토 연합훈련에 연이어 동원되면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뽐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첫 인도부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K 전차가 빠른 납기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이제는 100% 가동률까지 놀라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지구 건너편에서 온 전차를 사는 것보다는 유럽산을 사야만 빨리 수리보수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장을 완벽하게 깨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10일 독일의 PGH-2 천자주포 사용 문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자주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에서 납품된 무기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빌드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공급한 곡사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심각한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의 2년 동안 전투에서 이 자주포를 사용해온 2명의 우크라이나 포병 사령관은 예비 부품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PGH-2000에 대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마모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트는 독일이 제한된 수의 총열만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일부를 복구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포수들은 포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지만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조달이 느려지고 특정 부품만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 취약성이 그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산 전차나 자주포 등을 운용하면서 부품 및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50%채 안 되는 가동률을 보여왔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에는 없었지만 폴란드가 K 전차를 처음 운용할 때 예비 부품과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포진한 훈련센터에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K 전차를 하역하는 그단스크항 인근에 20여 명 규모의 정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GH-2000을 비롯해 서방의 전차들은 포신을 많이 쓰면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KEGF 전차에서는 놀라운 총신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K 전차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인도하는 것도 빠르지만 현지 AS도 엄청 빨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지난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가파른 지형을 정복하고 400-500km의 무정지 임무를 완수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서방의 전차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사로를 홀로 주파하며 K 전차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뿐만 아니라 주야간 유지관리 및 발사 정밀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서방 전차들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K2 전차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9월 10일 에이브람스, 레오파드 2 챌린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손실이 가장 많은 전차와 가장 잘 구동하는 전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퍼드 EA6 21대 독일에서 18대, 포르투갈에서 3대 중 1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고 지금까지 인도된 레퍼드 EA4 40대 중 21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퍼드 2의 스웨덴 변형인 스트리방 122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된 10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31대의 에밀 A1 에이브럼즈 전차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산 챌린저 2는 납품된 14대의 전차 중 2대의 전차만이 손실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챌린저 2는 1200마력 엔진이 어려운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챌린저 1을 몰다가 너무 무거워서 진흙 속에 갇히게 됐다고 증언했다며 당시에 50%만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은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챌린저 2의 실태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도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계속 진흙탕에 갇혀 있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질퍽하고 깊고 진한 검은색 토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우크라이나 탱크 대원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전차가 엄청나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동력이 부족하고 계속 멈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크의 밑바닥 부분이 진흙 위에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도랑은 매우 젖어 있고 매우 축축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방금 가라앉아 미끄러져 들어갔고 지금은 복구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챌린저 2와 함께 대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된 서방의 전차들도 진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K2 전차를 받은 16사단 내의 한 전차 소대장이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중위 제1전차소대장 JAKUB KEDGIORA입니다. 중위님, 전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별도로 우리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산 K2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MORAG에 있는 현대로템은 이 탱크를 작업하고 훈련된 승무원이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탱크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새로운 무기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물론 우리는 이 탱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도착한 후 이 승무원들은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얻은 지식을 확실히 전수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부대에 합류하여 전차 대대에서 훈련할 다음 병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전차의 기술적 스펙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탱크의 무게는 55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KEPL 표준으로 현대화한 후에는 이 무게가 약 60톤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으로 이 전차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포의 유효 사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최대 3km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K2와 에이브럼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2가 에이브럼즈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에이브럼즈 탱크는 K2 탱크보다 확실히 무거운 탱크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폴란드 북동부에 K2 탱크를 배치하는 것이 이곳의 지형으로 인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는 장갑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에이브럼즈와 매우 유사한 레퍼드 전차 승무원도 이 두 전차 K2 전차 및 에이브람스에 대한 능력을 칭찬합니다. 현재 광장에 서 있는 K2 전차들과 중위님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전차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T-72M1 RT 탱크 및 개량된 버전에서 운용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차들의 능력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K2 탱크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하는 서방의 전차들이나 러시아의 전차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늘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흙 속에 갇힌 러시아 전차 2대를 발견했고 결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진흙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대에 제작된 영국 조립형 핀츠가우어 벡터 장갑차가 돈바스의 심한 진흙으로 인해 고장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무기가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전선에 나서면서 진흙 지형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업체는 크랩이 포장 도로에서 최대 6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제로는 최대 70km/h까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나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이 자주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폴란드제 KRAB 자주포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준 속도, 바인딩, 촬영 정확도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자주포입니다. 발사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매우 기동성이 좋습니다.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보병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입기를 원합니다. 포수는 보병의 피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부하들이 우리에게 목표를 줄 때 우리는 일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비, 눈, 늪, 서리 등 날씨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전을 성공합니다. 우리 군인들, 우크라이나의 모든 군대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해야만 한다. 그는 우리 땅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고 버티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그가 가능한 한만이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면 미래에 아무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진흙 지형을 뚫고 험한 경사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부품도 빠르게 공급해주는 AS까지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의 면모를 방산에서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